안녕하세요. 네. 처음으로 정각에 출석하신 창의력 대장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아, 제가 지난주에 강의 초반부에 나눴던 그 질문이랑 답변 있잖아요.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냥 전체 공개로 올렸어요. 좋은 질문들이 되게 많아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개로 했는데 괜찮으시죠? 아니, 그걸 왜 공개하냐? 우리는 20불씩이나 내고 참가비를 내고 참석한 사람들인데 우리만 봐야지. 이거 하시는 분 설마 안 계시겠죠?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 고혈압 영상을 2개 올렸거든요. 그 하나는 혈압약 종류별 부작용 영상이랑 또 하나는 혈압약 없이 고혈압 고치는 전략. 이제 그러한 영상들은 지금 여기 환자혁명 함께 있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올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오늘 고혈압 관련해서 우리가 좀 파고들 건데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영상을 다시 보시면 새롭게 와닿으실 거예요. 완전 새로운 것들이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유튜브에 올리는 그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영상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 아이고, 김태희님 소리가 안 들리시네. 지금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팅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세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다른 분들은 괜찮으시죠? 영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오늘은 샤워까지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고혈압이에요. 이 고혈압에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서 이 고혈압의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그 고혈압의 정의로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정의랑 가이드라인은 치료 가이드라인 그거는 달라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은 나라마다 다르고 뭐 시기마다 달랐고 학회마다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 미국의 기준이 전 세계의 기준이고 또 그 미국의 기준은 제약회사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냥 제약회사가 정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음모론적인 추측 이런 거 다 빼고 그 정상 혈압 120에 80 누가 정했냐? 그 15년 전에 130에 90이었던 거를 누가 120에 80으로 낮췄냐? 그 고혈압 기준을 결정을 하는 컨소시엄이 있고 거기에 속한 이제 저명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있고 제약회사가 같이 참여하면서 이게 말이 좋아서 참여지 입김을 불어넣으면 정상 혈압 기준이 정해지는 거고 그게 학회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또 전 세계 의과대학 병원이랑 뭐 개원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한테 다 퍼져 나가는 거예요. 예. 잡담하지 마시라고요. 담탱이가 뭡니까? 예.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평범한 내과 의사고 고혈압 환자를 진료를 하는데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마비, 뇌졸중의 원인이 이게 단순히 혈압이 높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몸 전체의 만성 염증 때문이나 아니면 뭐 혈관의 염증 상태에 문제가 있다든가 인슐린 저항성 같은 원인이 또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것들은 치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면허를 가지고 진료하는 의사는 혈압이 높으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혈압약을 처방하는 게 그냥 본연의 업무인 거죠. 그 다른 짓을 하다가 의사가 다른 짓을 하다가 환자가 잘못되면 그 의사가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내가 법의학을 동원해다가 사망 원인을 찾아낼 것도 아니고 학회를 열어서 토론회를 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의료위원회에 끌려가서 혼나고 뭐 심하면 면허 취소당하고 그런 거 다 떠나서 환자 보호자한테도 시달리죠. 그러니까는 이제 의사는 꼼짝달싹 못하는 처진 건데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일단 고혈압 가이드라인 자체를 의심을 하지를 않아요. 절대선이라고 믿고 그 믿음이 태산보다 강합니다.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 정상 혈압을 120에 80으로 낮췄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누가 그래요? 뭐 그렇게 정하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혈압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혈압약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어서 그랬다.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120에 80으로 규정을 낮추면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가 더 늘어나서 매출에 도움이 되겠네. 혈압약이 많이 팔리겠네. 좋네. 잘 됐네. 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이. 하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정상 혈압의 기준을 낮추게 된 이유는 물론 그 전에 130에 90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목표로 하니까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하나도 안 줄더라. 바꿔서 말하니까 이게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좀 더 빡세게 더 이게 머리를 싸매고 좀 더 빡세게 해보자. 뭔가 새로운 좀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찾아 나선 뭐 그런 면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거보다 그냥 순수하게 가장 큰 이유는 통계예요. 통계. 그러니까 인과관계나 원인을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환자들 그냥 상관관계, 통계를 살펴보니까 그 Seventh Report of Joint National Committee 해가지고 뭐야 이렇게 말이 복잡한데 혈압약을 이렇게 전 국제적으로 이 혈압에 대해 전 세계 고혈압 환자들을 치료를 같이 하면서 예방을 하고 혈압을 예방하고 고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진료하고 하면서 나오는 그 통계들을 이렇게 모으는 건데 거기에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115에 75를 기준으로 20mm 머큐리씩 그러니까 20에 10 수축기 혈압은 20 이완기 혈압은 10 혈압이 두 개가 있잖아. 위에 거 아래 거. 그 숫자가 20, 10씩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배씩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5일 때보다 20 그러니까 135가 고혈압 수축기 혈압이 135로 뛰면 2배로 늘어나고 135에서 또 20 더 뛰어서 155가 되면 4배로 늘어나고 155에서 175가 되면 8배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위험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그 타겟 목표 130에 90은 너무 느슨했다. 그래서 120에 그 115에 75에 가까운 120에 80으로 낮추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120에 80이 아니라 115에 75 원래 그 115에 75 120에 80보다 더 낮게 목표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더 낮게. 제가 그럴 줄 몰랐죠. 제가 더 악랄하죠. 설마 닥터조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커트라인에 고숫자 넘어가면 이제 고혈압 전 단계 이렇게는 위험한데 커트라인에 간당간당 걸려 있어서 살면 그게 좋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네, 여유롭게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는 천천히 진행이 되는데 당뇨 환자가 되기까지 한 10년 걸리잖아요. 근데 당뇨 전 단계에서 이렇게 간당간당하고 있으면 내가 아직 당뇨 환자는 아니야 하면서 다행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그게 다행이 아니라 아주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기준보다는 훨씬 낮아야 된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근데 지적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은 혈압이 원래 더 정상 혈압이 더 높고 키가 작은 사람보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개인적인 특성이나 차이 뭐 이런 병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학적인 특성을 다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120에 80을 기준으로 잡고 그거를 약물로 치료하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른 건 뭐 다 무시하고 딱 혈압약, 처방약, 약물로만 120에 80만 나오면 의사도 안심하고 환자도 안심을 해요. 만사가 다 해결된 것처럼 여기는 거를 경계하라는 거죠. 하나도 안심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여러분 혈압이 높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환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위로했던 적 있냐고요. 없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달래준 적이 없는데 위로받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댓글이 방송 잘 봤습니다. 앞으로 혈압약을 끊어야겠습니다. 끊지 마요. 그 얘기가 아닌데. 이해되셨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 같은데 너무 찔린대요. 뼈 맞고 갑니다. 뭐 이런 댓글을 자주 보는데
뭐 카로니까 뼈 잘 때리긴 하겠죠.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뭐 혈압을 가지고 괜찮습니다. 140에 150 걱정 마 140에 뭐 120 걱정 마세요. 이런 적 없습니다. 약물로 컨트롤이 잘 되니까 '이게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상 숫자가 나와 봤자 그 심혈관 질환이 하나도 예방이 안 되더라. 그 약 부작용은 그리고 어떡할 건데.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가서 소문 내셔도 돼요. "야 닥터조 알고 봤더니 더 악질이더라. 혈압을 115에 75 까지 낮추래."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고혈압이라고 하는 그 질환 아니면은 증상에 대해서 혈압약이 신장을 지난 영상 보시면 나와요. 예. 그 고혈압이라고 하는 질환. 제가 이거 자꾸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데. 근데 궁금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댓글 다는 게 또. 어쨌든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뭐 증상, 뭐 치료 이런 거를 알아보기 전에 그냥 혈압이 뭔지 그걸 알아보면 좋겠죠. 혈압은 뭔데?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혈압. 지금 병원에 갔더니 내 혈압이 130에 90이래. 그 숫자를 받아왔는데 그 혈압, 그 숫자 그거는 우리 동맥 혈관에 저항하는 압력을 측정한 거예요. 혈관이 받는 심장이 피를 뿜을 때, 내뿜을 때, 짜낼 때 혈관이 받는 압력. 그게 혈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팔에서 이렇게 재죠. 팔에서 혈관에서 재는 거예요. 근데 심장에서 피를 몸으로 보내는 동맥이 있고 이제 다시 심장으로 피가 이렇게 돌아오는 정맥이 있는 거는 아시죠? 네. 근데 그중에 그 동맥에 걸리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정의하는 공식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어저께 미리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자, 제가 적었습니다. 적어놓은 거. 혈압을 이게 지금 똑바로 보이죠? 오케이. 혈압을 정의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 맨 위에 거 보세요. 이 혈압은 이게 혈압은 CO가 카디악 아웃풋이라 그래가지고 심박출량이에요. 그리고 이 TPR은 Total Peripheral Resistance 가지고 전체 혈관, 말초 혈관에 걸리는 그 저항. 결국은 이 혈압은 아까 심장이 피를 내뿜을 때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심박출량, 심장이 피를 내뿜는 양이랑 하지만 혈관이 저항하는 저항. 요 두 가지가 변수인 거예요. 요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곱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피를 내뿜는 펌핑 능력이 있고 이게 사람마다 아까 다르다 그랬죠. 그 말초 혈관들이 만들어내는 그 저항. 어떤 혈관은 저항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혈관은 뭐가 잔뜩 껴 있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혈관이 이렇게 수축해 있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혈압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 심박출량은 어떻게 결정되냐? 말이 어려운데 심장 박동에 의해서 나오는 그 피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1분 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분 단위. 그 심박출량은 심동 박동수. 그냥 1분에 몇 분 뛴다. 심박수랑 스트로크 볼륨. 한 번 짤 때 이렇게 한 번 짜내는 그 피의 양인 거죠. 그래서 이 단위를 보시게 되면 이 단위가 중요해서 적었는데 이 심박출량은 총 전체 밀리리터 분당 밀리리터로 밀리리터 펄 미닛 해가지고 분당 밀리리터로 줬고요. 심장 박동수는 그냥 BPM 비트 펄 미닛 분당 박동수 몇 번을 뛰나.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번 짤 때 나오는 한 번 비트당 몇 밀리리터를 짜나나 이렇게 적겠죠. 그러니까 심장이 보통 1분에 한 60번에서 80번 정도 뛰니까 중간 숫자를 하나 잡을게요. 70이라고 칠게요. 70.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짜낼 때 박출량은 70ml 정도 됩니다. 콜라겐 하나가 350ml니까 그 5분의 1이죠. 심장이 5번 뛰면 콜라겐 하나가 차는 거예요, 피가. 그러면 1분에 70번을 뛰고 한 번에 그 70ml씩 내보낸다고 했으니까 70 곱하기 70 하면 77에 49. 1분 동안에 4,900ml의 피를 뿜는 거예요. 4,900. 반올림하면 그냥 5,000ml. 5,000ml 하면 5리터잖아요. 그러니까 1분 동안 5리터를 평균적으로 피가
심장이 피를 내뿜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네. 뒤집어졌어요? 화면이? 이게 뒤집어져서 보입니까? 왜 나만 똑바로 보이지?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똑바로 보이시나요? 이거 답변 좀 주세요. 이게 뒤집어진 건데. 이게 뒤집어졌죠? 이게 원래로 지금 보이시나요? 오, 그렇구나. 오케이. 내가 그동안 거꾸로 했구나. 이제 정상인가요? 좋아요. 네, 오케이. 지금 잘 보이시죠, 그러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이 심장 박동수.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기도 하고 천천히 뛰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결정짓는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 심장 박동수는 자율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자율신경. 내가 조절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심장아 나대지 마. 잠깐 뛰지 마. 못 하잖아요. 계속 뛴다고요. 그러니까 심장은 무조건 혼자 알아서 뛰는데 신경에 의해서. 근데 이 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합니다. 교감신경이 어떤 상황이? 긴장하는 상황, 흥분하는 상황, 스트레스 받고 살면 우리가 이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한다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해요. 이거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안하게 그냥 휴식을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게 현대인 중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럴 때 심장 박동이 천천히 뛴다고요. 자, 그리고 호르몬도 심장 박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호르몬.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한국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래요. 같아요, 그냥. 아드레날린이 치솟는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 있죠. 갑상선 호르몬 T3, T4. 이것도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나와요. 그리고 심장 박동을 또 높이는 것들 중에는 이제 이온도 있어요. 아이온이라 그러죠. 음이온, 양이온 할 때 그 이온. 이게 심박수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균형에 따라서 뭐예요? 칼슘, 또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이런 전해질 미네랄들인데 이게 농도에 따라서 혈압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고요.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심박수를 이제 결정짓는 변수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다양한 거죠. 근데 고혈압을 우리가 이제 원인을 본태성 고혈압이라 그래가지고 원인을 모른다. 가족력이 가장 많고 그게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족력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유전은 아니에요. 그냥 그 가족에서 많이 관찰이 되더라. 유전은 그냥 키가 크다, 눈이 작다, 머리가 곱슬이다, 피부가 까맣다. 그게 유전이고 타고나는 거. 근데 가족력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 집안 식구들이 유난히 긴장을 많이 하거나 욱하는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는 거고 먹는 음식이 비슷하고 입맛이 비슷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력이라는 거는 관찰은 돼요. 예. 근데 그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은 아니다. 이거고요. 자, 그래서 심박수는 그런 걸 알았고 이 1회 박출량 우리 전체 심장에서 이제 나오는 피를 심장이 몇 번 뛰나 그리고 한 번에 몇 번씩 짜느냐 그래서 1회 박출량이라 그러는데 이 1회 박출량을 결정짓는 요소들도 있겠죠. 근데 이 1회 박출량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요. 이 세 파트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프리로드라 그래가지고 전부하. 프리는 이게 전이란 뜻이죠.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프리스쿨 프리. 그리고 contractility라 그래가지고 이 심장 근육의 수축력, 그 능력. 그리고 afterload라 그래가지고 후부하. 그러니까 전부하가 있고요. after 후부하가 있어요. 전과 후. 그리고 심장 근육의 짜내는 수축력. 하나씩 볼게요. 그 전부하, 프리로드는 뭐냐면 로드가 뭐예요? 우리가 컴퓨터에 이렇게 로딩 된다 그러는 데이터가 쫙 로딩이 된잖아요.
로딩은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심장에서 이제 피를 내뿜기 전에 그 심실에 피가 이렇게 쫙 들어와 가지고 쌓일 거 아니에요, 가득. 그게 얼만큼 쌓이냐. 이게 전 부하가 심장이 짜기 전에 프리로드 전에 얼마나 심장 안에 피가 있냐예요. 심장이 피를 짜내기 직전에 심실에 모여 있는 피의 양, 혈액의 양. 그게 프리로드예요. 펌핑하기 직전에 걸리는 부하. 그래서 이름이 전부하. 근데 신기하게 심장이 이렇게 피가 많이 심실에 이렇게 피가 많이 들어오면 심장이 이렇게 쫙 이완되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넓어지면서 피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몰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심장 근육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건데 거기 근육 섬유들이 스트레치가 되면서 여기 액틴, 마이오신 이런 게 신호를 받아가지고 칼슘에 대한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주무실 것 같은데 칼슘은 뭐 하냐면 근육을 이렇게 꽉 쥐는 게 칼슘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펌핑이 가능해요. 피가 많이 들어있으면 더 세게 짜내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는 이게 둘이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전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박출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피가 많이 들어있는데 결국 그렇게 한 번에 많이씩 짜내니까 70번 짜내고 나니까 1분 뒤에 그 짜낸 양을 보니까 우와, 한 번에 이만큼 많이 짜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 들어있는 게 많아야 많이 짜낼 테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심장 근육의 수축력. 이 근육이 어떤 사람은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셀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교감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교감신경 아까 우리 흥분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아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심장이 쫄깃하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흥분된다는 표현으로 딱 맞는 표현들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그리고 그건 결국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자극될 때 그리고 아까 다른 호르몬들 글루카곤이나 T3, T4 같은 갑상선 호르몬들도 이 심장 근육을 수축력을 증가를 시켜요. 혈압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물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하면 전체 박출량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는 혈압이 오릅니다. 마지막에 후부하, 그 애프터 로드. 후부하는 이 심실이 이렇게 수축할 때 그때 이 심실에 가해지는 압력이긴 한데 심실이 이게 심장의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뭐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심실에서 이렇게 짜내잖아요. 벤트리클. 심실 맞겠지 한국말로? 벤트리클에서 짜내는데 혈관을 짜내는데 그 짜내는 걔가 이렇게 혈관을 짜내면서 느끼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렇게 잘 짜죠? 뭐 이렇게 안 짜죠? 뭐 막혔나?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느끼는 그 압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심장에서 혈관으로 피를 짜낼 때 짜내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힘. 혈관이 막혀 있으면 더 힘이 필요할 거고 아니면 쉽게 짜낼 수도 있을 거고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관에 플라그가 있어가지고 혈관이 막혀 있어요. 이렇게 막 더럽게. 그럼 힘이 더 필요하겠죠. 뻥 뚫린 혈관보다는. 동맥경화가 생긴 혈관이라서 이 혈관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저항이 증가되기 때문에 혈관에 탄력이 없어서 그러면 이런 후부하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후부하가 증가가 되면 박출량 아까 그 심장을 짜는 박출량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네. 이럴 땐 아무 반응이 없죠. 자, 어차피 제가 대답할 건데 감소하죠. 자, 왜냐면 저 혈관 구멍으로 피를 싸서 내보내야 되는데 구멍이 막혀 있고 저항이 크니까 압력을 느끼면서 압력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근데 많이 못 짜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출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신 분은 돌려보기 나중에. 근데 자, 이게 전부하가 증가하면 박출량이 증가되고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하면 박출량이 증가되고
근데 후부하가 증가되면 박출량은 감소되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심장 박출량, 이 심박출량, 이 심박출량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혈압 그리고 심박출량, 혈압은 심박출량, 이 심박출량이랑 관련해서 공식을 또 하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결국은 피가 흐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혈액순환, 플로우죠, 플로우. 이 혈액순환 플로우. 이 플로우는 단위가 이게 이거 보면은 세제곱센티미터 per minute이에요. 이것도 분당 볼륨. 근데 분당 볼륨 아까 이거 뭐 이게 세제곱센티미터 다른 말로 쓰면은 뭐예요? 밀리리터잖아요. 밀리리터당 1분당 짜내는 밀리리터. 얘랑 똑같아요. 심박출량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얼만큼 짜내냐 이건데. 자, 그리고 이 피가 흐르는 또 이제 혈액순환을 보려면 피가 흐르는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속도. 이제 이 속도는 이 플로우 전체적으로 이제 심박출량 얼만큼 흐르는가, 피가 얼만큼 흐르는 거랑 그거랑 비례를 하고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 이거는 뭐냐면은 단면적인데 뭐의 단면적이냐면 혈관의 단면적이에요. 이게 심박출량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자, 흐름이 플로우가 증가를 하면 정비례하게 이게 많이 흐름이 증가를 하면 정비례하게 이 심박출량이 증가를 할 것이고, 근데 혈관의 단면적이 증가를 하면 이 속도는 감소할 거예요. 이 피가 흐르는 속도는. 흐름이 증가하면 속도도 증가하고. 자, 예를 들어서 단면적의 크기가 다른 혈관이 3개가 있어요. 여기 이거 보시면 돼요. A, B, C. 이게 혈관을 이렇게 딱 자른 단면이에요. 이 셋 중에서 단면이 누가 제일 넓어요? 예, A가 제일 넓죠. A는 동맥이라고 칠게요. 대동맥. 그리고 뭐 이제 작은 소동맥이 있고, 그리고 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혈관들이 있고 점점 작아지는 제일 작은. 그러면 피가 지나갈 때 어디를 지나갈 때 속도가 가장 빠를까? 아까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 5리터를 정해진 시간에 요 구멍으로 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럼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랑 큰 구멍을 통과할 때랑 어디 가서 속도가 더 나겠어요? 속도를 내야 되겠어요. 작은 데서 속도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호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든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호수를 이렇게 뿌리는데 호수로 물이 꿀꿀꿀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호수 구멍을 막았어요. 쫙 쥐어가지고 호수 구멍을 작게 했어요. 그럼 물이 갑자기 빠르게 나오잖아요. 쫙 이런 것처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작아질수록 빠르다는 거예요. 넓어질수록 속도는 느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이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이랑 저기 발끝에서 내 발끝에 저 발끝에 있는 그 조그만 모세혈관 어디서 피가 흐르는 속도가 더 빨라요? 네. 피가 흐르는 속도는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모세혈관에서 더 빠를 것 같은데 대동맥에서 제일 빨라요. 그리고 모세혈관에서는 제일 느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다 단면적을 전부 다 합쳐야 돼요. 모세혈관 다 합치면 훨씬 그러니까 대동맥은 두꺼운 대나무관 하나라 그러면은 모세혈관은 되게 조그만 빨대 바늘같이 얇은 빨대인데 그게 수십만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에 이 대동맥은 딱 3개밖에 없어요. 심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위로 가는 거 하나 아래로 가는 거 하나 휘어서 가는 거 하나 딱 3개 달랑 3개. 근데 모세혈관은 100억 개예요. 100억 개.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면적이 모세혈관이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합친 면적이. 그래서 모세혈관이 더 늘어나요. 더 느려요. 이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피가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심장에서 피가 나오면 제일
큰 대동맥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동맥으로 갔다가 그쵸? 동맥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가죠. 그리고 동맥이 또 갈라져 가지고 세동맥, 작은 동맥들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혈관.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이제 세포 여기서 이제 모세혈관에서 무슨 일이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세혈관에서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 세포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교환. 세포 막교환.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정맥을 타고 이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건데 보니까 이 총 단면적은 보니까 이 대동맥보다 갈수록 동맥 점점 개수가 많아져서 수많은 하나씩 보면은 작지만 그 모두 합치니까 모세혈관이 훨씬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와류 현상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 속도는 천천히 처음에는 대동맥에서 가장 빠르고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갈수록 점점점 느려져서 모세혈관에서 굉장히 느리게 하면서 다시 속도가 오르는데 많이 오르지는 않고 이게 그래프 잘못 그려 덜 오르고 다시 피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그 모세혈관이 있는 데서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노폐물과 영양소를 막 교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슝 하고 지나가면은 교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천천히 흘러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혈압의 카디악 아웃풋, 심박출량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토럴 프리퍼럴 이 전체 말초 저항, 이 혈관에 걸리는 저항,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이 저항은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 그 플로우 여기도 안 적었구나 내가. 저항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저항은 이 혈관이 막혀 있던 휘어 있던 뭐 문제가 생겼던 좁아져 있던 혈관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셔랑 그 저항이 있잖아요. 그 저항이랑 그 저항을 이겨내게는 프레셔가 있으니까 그 프레셔 나누기 저항이에요. 프레셔 압력 나누기 저항.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포이사르 이퀘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심장 저항을 결정짓는 공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8이고요. 이건 n이에요. n 알파벳 n 그리고 l 리터 l 그리고 파이 그리고 r 4제곱 r은 아시죠? 그 레디우스 반지름. 자, 여기 하나씩 여기서 이게 8은 뭐냐면요. 그냥 8은 8배라는 뜻이고 이 n은 비스커시티라 그래요. 비스커시티 점도. 그리고 l은 랭스예요. 길이. 혈관 길이를 얘기해요. 이거 레디우스는 혈관의 반지름. 예. 하나씩 볼게요. 이 점성이 올라가면 혈액의 점성. 혈액이 왜 맑을 수도 있고 끈끈할 수도 있잖아요. 기름이 미끌미끌할 수도 있고 점성이 높은 것도 있고 점성이 없이 거의 맑은 물 같은 것 수도 있고 이 점성이 올라가면은 저항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겠어요? 혈관 길이가 길어지면 그것도 저항이 올라가겠죠. 근데 혈관의 그 반지름이 커지면 혈관이 크면 저항이 없죠. 그리고 반비례하죠. 근데 이 점성 하나씩 볼게요. 점성을 증가시키는 게 뭐가 있냐고. 점성. 적혈구가 증가하는 병이 있어요. 그냥 적혈구 증가증. 적혈구가 증가하면 혈액에 적혈구가 많아지니까 마찰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성이 증가하죠. 그리고 그 인슐린 저항성도 점성을 증가시켜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포도당이 다 아직도 혈액에 꽉 차 있고 치즈버거에 쉐이크 먹고 나가지고 혈액을 이렇게 찍어보면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인슐린도 처리가 안 돼가지고 호르몬은 호르몬대로 나와서 인슐린도 많이 있고
포도당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그 피는 끈적끈적하다. 그런 피를 그 점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탈수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탈수 현상. 그러니까 탈수 현상이 되면 수분이 줄어드니까 혈관 내에 있는 그 혈액도 그 혈액의 물의 양도 감소가 된다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점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점성을 감소시키는 건 뭐가 있겠어요? 아까 적혈구 증가증의 반대, 빈혈이죠, 빈혈. 네, 그 적혈구가 부족해지니까. 그러면, 적혈구, 그러면은 점성이 낮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겠네. 이게 좋을까요? 네, 좋은 건 아니죠. 네. 왜냐면은, 그 적혈구가 하는 일이 산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내려오고 하는 건데, 그런 세포에서 막교환이 잘 안 일어나니까, 기운 없고 어지럽고 이렇죠. 좋을 리는 없죠. 자, 또 이게 아까 그다음에 혈관 길이 두 번째. 여기 혈관 길이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비만이 있죠. 살이 찌면 혈관이 더 필요하니까 혈관 길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요. 1파운드 찔 때마다 2마일이 더 필요. 아까 그 모세혈관이 100억 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살찌면 혈압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 빼라고 하죠. 고혈압 환자들한테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살 빼야 된다. 살쪘으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혈관의 길이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신장이죠. 신장. 키가 크면 이것도 뭐 살찐 거랑 마찬가지로 키 크면 정상혈압이 좀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비만이랑 다르게 대사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찐 게 아니라 원래 쳤으니까 생리학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몸이 잘 맞춘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혈압이 높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아닌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혈관 길이를 그럼 거꾸로 이제 감소시키는 요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랑 반대죠. 키가 작거나 말랐거나. 그래서 저혈압 환자들 보면은 대부분이 좀 키가 작고 마르신 분들이 많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혈관의 이제 반지름. 혈관의 반지름은 반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혈관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이 감소를 하니까 저항 없이 쑥 지나가니까 이 혈관의 반지름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이게 베소 컨스트릭션이라 그래가지고 혈관 수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에요. 우리 교감신경이 주로 항진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병적으로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플라그, 콜레스테롤 같은 게 혈관에 껴서 혈관 구멍이 좁아져 있다. 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겠죠. 자,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뭐 혈관의 길이도 중요하고 혈관의 반지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피의 그 점성도 중요한데 혈관의 반지름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변수인데 그러니까 뭐 콜레스테롤 가지고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빨리 약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반지름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여기 공식에 보시면 4제곱이잖아요. 4제곱, 4제곱.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혈관이 막히지 않고 건강한 혈관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피가 혈관을 이렇게 지나갈 때 두 종류의 플로우가 있어요. 이게 라미널 플로우라 그래가지고 규칙적으로 그냥 흐름이 있고 터뷸런트 플로우라 가지고 난류. 아까 난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난류. 이 라미널 플로우는요, 그냥 이 동그란 혈관을 타고 피가 이렇게 흘러가는 정상적인 플로우예요. 정상적인 모든 사람은 이렇게 피가 흘러가죠. 근데 혈관을 통과할 때 이 가운데 부분은 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이게 물리적으로 혈관 벽 쪽은 약간 양쪽 벽 쪽은 좀 느리게 흘러갑니다. 당연하죠. 여기 혈관 벽에 마찰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라미나 플로우 정상적인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피가 이렇게 흘러갈 때는 소리가 안 나요. 뭐 이게 소리가 난다면 우리는 뭐 계속 콸콸콸콸콸 졸졸졸 거리고 다니겠죠. 사람이 돌아다니면 운동하면은 더 콸콸 거리겠고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반면에 이 난류, turbulent flow 이거는 이제 병리적인 현상이거든요. 물론 혈관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와류 현상이 생기긴 하는데 그게 그거는 병적인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건강하다면 우리 몸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와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플라그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이렇게 혹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여기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피가 오다가 거기 부딪혀가지고 와류가 생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갔으면 좋은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 이제 기장이 안내 방송 하잖아요. 기체가 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시고. 영어로도 안내 방송을 해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뭐 ladies and gentlemen, 뭐 we are going through the turbulence라고 얘기를 해요. turbulence. 비행기가 지금 난기류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기권 공기에도 난류가 생기는 거고, 이 강이나 강바닥에도 난류가 생기니까 혈관에 이 피가 지나다니는 혈관 안에 흐르는 곳이니까 여기도 난류는 생기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혈관에서는 별로 안 생겨요. 네, 어떤 혈관에 생기냐? 아까 혈관에 플라그가 껴 있어서 갑자기 혈관이 좁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데서 그 저항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혈관 벽도 압력을 막 더 받겠죠. 난류가 와서 때리니까. 안 그래도 근데 혈관 벽이 건강하지 않아서 거기 플라그가 낀 건데 건강했던 혈관이면 끼지 않는. 근데 혈관 벽에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있고 이러니까 플러그가 생긴 건데 거기에 난류가 또 생겨가지고 막 때리니까 압력을 더 받고 그러니까 혈관 건강 상태는 계속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저항이 점점 올라가니까 당연히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은 못 고친다. 병원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냥 나아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뇨, 콜레스테롤, 고혈압은 다 얘기할 거겠지만 고혈압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고혈압 고치기가 제일 어렵다고요. 혈관 상태, 건강 상태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터뷸런스 플로우는요, 이 난류, 와류, 이거는 소리를 내요. 예. 이 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피를 이렇게 내보낼 때, 그 밸브를 건드리면서 난류가 생기니까 소리가 나는데, 그 정상적인 난류예요. 그건 정상적인, 피지올로지컬, 정상적으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혈압을 재는 거거든요. 이렇게 혈압 잴 때, 혈압 툭툭툭툭툭툭 점점 작아지면서 높은 혈압, 낮은 혈압, 고안에서 재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혈관에 플라그가 생겨서 병리학적인 난류, 병적으로 문제가 생긴 병리학적인 난류,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경동맥 같은 데 이제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청진기로 이렇게 들으면은 소리가 들려요. 브루시나 뭐라 그래가지고 소리를 거기서 그 심장내과 선생님들은 그걸 듣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간단하게 어렵지 않아요. 예, 다시 보면 되게 쉬울 거예요. 자, 반지름을 높이는 방법. 좀 있다. 자, 혈압은 심장에서 짜내는 피의 양이랑 혈관에서 만들어지는 저항이라 그랬. 저항의 합이라 그랬. 아니, 곱하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혈관은 벽에 부딪히는 힘. 근데 그 심장에서 가까운 제일 큰 동맥에서는 혈압이 제일 높고 모세혈관에서는 혈압은 낮아요. 근데 속도는 거꾸로 여기가 제일 빠르고 모세혈관이 속도는 제일 느리죠. 그리고 이제 물론 피가 돌아오는 그 정맥에서 혈압이 제일 낮죠. 근데 그 정맥은 오늘 얘기 빼고. 자, 이 혈류 속도는 그리고 그 혈관의 단면적 동그라미 크기, 이 단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동맥에서 가장 빠르고 모세혈관에서 가장 느리다. 이 혈압에 영향을 주는 세 개의 요소가 있는데 심장 박출량, 피를 얼마나 뽑냐. 그리고 그런데 그 혈관이 가지고 있는 저항, 쉽게 아니면 어렵게 그 상황, 그 저항.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거 전체적인 블러드 볼륨. 내 혈액의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항상 바뀌거든요. 그 전체적인 양이 많으면 압력이 세겠죠. 풍선이 부풀듯이 전체적인 양이 주면 혈압이 죽고. 자, 그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혈압에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요소인데, 변수들인데, 이 심장 박출량이 증가하면 혈압은 높아져요. 심장 박출량은 혈압수랑 1분에 몇 분 뛰나, 그리고 한 번에 몇 분씩 내뿜나, 아까 70 곱하기 70, 4,900ml, 1분 동안. 그거를 이제 곱한 게 심박출량인데, 이 심박수의 그 심박수, 몇 번을 뛰나에 영향을 주는 건 교감신경, 스트레스가 제일 크고, 그리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에피네프린 같은 교감신경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전해질, 미네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그 일의 박출량, 한 번에 이렇게 짜내는 그 양도, 그 박출량에 영향을 주는 것도 에피네프린, 아까 아드레날린, 똑같이 호르몬들, 스트레스죠. 그리고 T3, T4 같은 갑상선 호르몬, 글루카곤 이런 호르몬들,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도 심장 근육의 수축에 영향을 줘서 그 짜내는 양을 바꾼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거예요. 그냥 말초 저항이 증가를 하면 혈관에서 혈관이 이렇게 피를 잘 못 돌게 만들고 혈관의 압력이 증가를 하면, 저항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혈압은 증가를 할 건데, 그 혈관의 저항을 결정짓는 세 가지 또 변수는 혈액의 점도, 얼마나 혈액이 끈끈하냐, 묽으냐, 아니면 그리고 혈관의 길이, 또 혈관의 단면의 직경, 반비례, 여기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4제곱으로. 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혈액량, 아까 잠깐 했는데, 혈액량, 이 블러드 볼륨 전체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간다고요. 혈압약 중에서는 이뇨제가 있죠. 물을 빼버리려고. 그리고 또 이게 혈관 수능도도 있어요. 우리 혈관이, 이 혈관 베슬 컴플라이언스라 해가지고 혈관의 신축성, 탄력. 이 어떤 혈관은 탄력이 좋고 신축성이 좋으면 혈압을 덜 만들어내죠. 근데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있는 동맥경화가 있으면 혈관이, 이 심장이 피를 짜낼 때 혈압을 받아주질 않으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혈관의 신축성이나 탄력은 노화되면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가 될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조금은 올라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 점검을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우선순위를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서 우선순위. 저는 혈압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혈압이 제일 고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요. 당뇨, 고혈압. 아까 혈관벽에 한번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계속 와류 현상은 생기고 혈관은 계속 망가지고 염증은 더 심해지고, 뭐 그래서도 안 고쳐,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를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압이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는 미네랄입니다. 우선순위 두 번째는 미네랄. 아까 그 심장 근육이 이렇게 짜내고 뭐하고 이완시키고 혈관 자체들도 이완하고 뭐하고 칼슘 이런 것들이 다, 마그네슘 이런 전해질들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의 불균형이 생기면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소금 같은 경우는 먹으면은 당장 삼수압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것만 보고 소금을 안 먹어버리면 미네랄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심장이 이걸 짜내고 뭐하고 신경이 신호를 받고 이러는데 장애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은 부족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인슐린 저항성, 마지막으로. 그리고 세 번째, 인슐린 저항성.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 많이 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음식을 먹어가지고 내 몸에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끔 만들고 끊임없이 일하게 만들고 혈관 안에 뭐가 계속 이렇게 있게 만들면 혈압이 좋아질 일이 뭐 있겠어요. 당뇨도 마찬가지고 콜레스테롤 다 올라가지만 살도 찔 거지만 혈압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영양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고혈압을 치료할 때 영양제, 기능의학적인 처방이기도 하죠. 근데 교과서마다 이건 좀 다르고 병원마다 다르고, 저도 프로토콜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를 거고. 근데 이 보충제를 이제 처방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같은 고혈압이라고 하더라도 혈압 자체를 그냥 낮추려고 하는 영양소들도 있는 거고, 이 혈관의 산화 손상을 낮춰서 그 염증을 낮추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이제 획기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고혈압약 먹는 이유도 심장마비나 뇌졸중 나중에 안 오려고 먹는 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혈관의 산화 손상을 낮춰서 염증 상태를 낮추려고 하는 영양제들도 있는 건데, 이게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혈압이 이게 운동할 때 잠깐 높은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높으면 아까 그 와류 현상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벽에 이게 파람잘 날이 없는 것처럼 이게 너무 상처를 입게 되니까 혈관에, 그리고 염증이 더 빨리 생기게 되니까 이게 나아질 리가 없고 혈관이 낮아질, 혈압이 알아서 낮아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혈압을 낮추는 영양소들, 이 혈압 약과는 다른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는 영양소들.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심장에서 이렇게 피를 짜내는 심박출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까 단면적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예. 먼저 이제 심장 박출을 이렇게 심장 박출량을 낮추는 걸로는 케르세틴이 있습니다. 케르세틴 다 아시죠? 케르세틴. 예. 그 케르세틴은 하루에 250에서 500mg,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또 박출량을 낮추는 게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하루에 400에서 뭐 1500mg 나눠서 먹으면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게 내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르기닌이 있습니다. 아르기닌 많이 들어보셨죠? 알지닌, L-아르기닌, 아르기닌산, 아르기닌. 근데 1500 하루에 1500에서 뭐 3000ml 정도를 처방을 해요. 3번 먹으라고 처방해요. 근데 이제 시트룰린이랑 타우린을 추가하면 좋은데, 닥터 울프슨 같은 경우는 이거 닥터 울프슨이 심장내과 전문이잖아요. 근데 얘는 베셀 서포트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혈관을 서포트해주는 제품인데, 여기에 주성분이 아르기닌이고요. 그리고 시트룰린이랑 타우린이 첨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관을 확장을 해서 혈압을 내릴 수 있는 것 중에 멜라토닌이 있어요. 이 멜라토닌은 뭐 잠자는 것만 다들 생각하시는데, 멜라토닌은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안정감을 또 주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통 잠자기 전, 낮에 먹으면 졸려버리니까 잠자기 전에 먹으라 그러죠. 2mg 정도를 잠자기 전에 처방을 하는데, 의존성 생기는 거 아니냐? 아니야,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멜라토닌 맨날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안 만들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밤에 어두워지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2mg이 부담스럽다. 0.5mg만 먹어도 면역력이 올라가고, 또 밤에 잠자는 효과도 충분히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혈압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멜라토닌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비트가루도 되게 유명하죠. 비트가루 뭐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빨간색, 비트가루의 빨간색이 피에 좋다. 그래가지고 비트가루도 광고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올리브 리프 샐러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혈압 환자들은 저는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자, 이게 혈액량을 또 이제 낮춰주는 게 있어요.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까 전체 혈액의 볼륨, 전체 부피를 낮춰버리면 되니까 그런 혈압 약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마찬가지로 이 혈액의 전체 볼륨 양을 낮춰주는 보충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몸을 탈수시키는 게 아니라, 이뇨시키고 뭐 오줌 누고 이게 아니라 혈관의 혈액량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근육이서 하는 일이잖아요. 칼륨, 포타슘이라고 그러죠. 포타슘, 칼륨, 이거를 하루에 그냥 100mg 이상, 그리고 칼슘은 1000mg 정도 이상일 필요 없고 그냥 그 정도. 칼슘 그 정도. 근데 칼슘 뭐 보충을 굳이 안 하더라도 채소를 많이 먹으면 충분히 보충이 되고 잘 먹을 수는 있는데, 이 칼슘이 이제 먹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활용이 잘 돼야 되니까 비타민 D나 비타민 K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랑 비타민 K가 혈압을 낮춰요. 이 칼슘의 활용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 칼슘이 그냥 우리 몸에서 뼈에 들어가 있고, 이게 근육을 이렇게 움츠릴 때 사용이 되고, 필요한 데서 딱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뼈에 가 있고 이빨에 들어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아돌면은 연조직에 가서 박히거든요. 그럼 연조직 중에는 혈관도 있단 말이에요. 혈관에 박히니까 동맥경화가 생기죠. 그래서 칼슘제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 생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칼슘을 안에서 우리 몸에서 잘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마그네슘 아까,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K2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거는 이제 혈관벽이나 아니면 심장의 그 세포들을 보호를 해서 아까 염증을 낮춰줘서 우리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리지 않게끔, 궁극적으로 그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항산화제 성분들도 있어요. 고혈압 환자들한테 처방이 되는 대표적인 게 코큐텐이죠. 코큐텐은 보통 50에서 300mg 정도, 300mg 정도 하루에 유비퀴놀 형태로 먹으라 그러죠. 유비퀴놀 형태로. 이거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카페에 와가지고 질문하시면 거기 다 있어요. 제가 영상도 다 있고 다 있는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코큐텐 유비퀴놀 형태로 하루에 50에서 300mg을 처방을 해요. 그리고 비타민 C죠. 뭐든지 조직하면 비타민 C예요. 피부가 됐든 혈관이 됐든 다 똑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 콜라겐이 이렇게 콜라겐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균열이 되면서 늘어지면서 우리가 피부가 늘어나는 거, 나이 들면 주름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도 같이 똑같이 피부처럼 늙는다고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늙고 나이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조직들을 단단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콜라겐이지만 콜라겐을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라고요. 비타민 C가 없으면 조직이 많이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비타민 C 1000mg에서 2000mg 고용량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사실 부족하지 않으면 되는데, 옛날에 비타민 C의 일일 권장량 100mg이잖아요. 100만 먹으면 되는데 비타민 C 100mg 보신 적 없죠? 하나 사도 500mg 아니면 다 1000mg 이상씩은 먹게끔 하잖아요. 비타민 알약 하나에 1000mg. 근데 그 100mg은 이제 괴혈병 걸려서 죽는 거를 예방하는 정도인 거고, 실질적으로 1000mg 이상 먹어줘야 건강에 어느 정도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활력 있게 살 수 있다,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오메가3. 오메가3도 1000mg 이상. 근데 그 EPA, DHA 막 있잖아요. 그냥 복잡하시면 그냥 반반씩 EPA 500mg 이상. EPA가 중요한데 EPA 500mg 이상, 600mg 이 정도 들어있는 걸로 해가지고 오메가3도 먹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커큐민, 강황, 카레 많이 드시면 되고, 리코펜, 그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그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리코펜 성분이 심혈관 질환을 낮춰준다고 하는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 리코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항산화제들 중에 심장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있죠. 근데 그나마 기능의학 병원에서 아니면 제가 배울 때 좀 이렇게 많이 근거가 좀 있는 것들, 논문적인 근거나 연구가 좀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혈압을 또 이렇게 낮추고 고혈압 환자들한테 좋은 게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 하루에 한 알. 요 한 알이 아니에요. 이게 몇 개 이렇게 덩어리 귤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그 한 알. 그 4000mg 정도인데, 마늘을 액기스로 드실 경우에는 요 조그만 한 알이 맞나 보다. 4000mg. 근데 마늘을 액기스로 드실 경우에는 500mg 정도짜리 이렇게 알약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보충제로. 그런 거 드셔도 되는데 저는 그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마늘 먹는 게 낫다. 네. 그게 낫고, 이게 마늘이 정확한 기전은 잘 모르는데 혈압도 낮춰주는데 정력에 좋다고 왜 스님들이 마늘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은 혈관을 확장시키겠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L카르니틴. 카르니틴은요, 미토콘드리아를 생성을 시키거든요.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관 이런 것들 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카르니틴도 처방을 해요. 1200mg 정도 하루에 먹으라 그러고. 네. 그리고 6쪽인가요? 오케이, 땡큐. 네. 그리고 또 L테아닌, 테아닌. 그 L테아닌은 하루에 200mg 정도. L테아닌은 스트레스 완화에 좋죠.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 L테아닌 커피,
태아닌 커피에 대해서 커피에다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방탄커피 맨날 버터 타서 드시고 이러는데 태아닌을 타서 먹는 것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 L태아닌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아까 스트레스 뭐예요? 교감신경 완화시키기 때문에 이 태아닌이 혈압을 낮추는 우회적으로 한 단계 거쳐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칼슘 때문에 비타민 K, 비타민 D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추천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데 야 이걸 뭐 다 먹어야 되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제가 점검사항 우선 점검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스트레스부터 보겠다. 제일 어렵다. 미네랄, 전해질 불균형이 있거나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인슐린 저항성, 이 점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혈관이 깨끗한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먼저고. 근데 내가 이제 고혈압을 본격적으로 고쳐보겠다. 응? 이 정도 보충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하다. 물론 다른 생활 습관들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술은 고혈압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원래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담배는 당연히 그렇고 술은 고혈압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네, 이 술은 혈관을 확장을 하는데 술이 혈관을 확장을 시키니까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감신경을 자극해요. 술 먹으면 하나 싸운다고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결국은 고혈압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그 술 먹으면 잠자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마찬가지 잠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으면 잠드는데 도움이 돼요. 잠들어요. 근데 몸이 탈수가 되고 이게 숙면을 방해해요. 자꾸 깨고 그래서 깊은 편안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결국 수면에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수술을 하고 뭐 큰 수술 말고 작은 수술 뭐 쌍꺼풀을 했다. 뭐 작은 시술을 조금 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술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혈관이 확장돼서 이제 염증 생길까 봐. 근데 술을 조금 마시면 이 혈관이 확장이 돼서 염증이 빨리 빠져나가 가지고 빨리 가라앉는 효과도 있어요. 근데 이거 거의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는 내용인데, 예. 그냥 이제 의사들끼리 그냥 술 마시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귀담아듣거나 솔깃해하지는 마세요. 이게 적당한 양이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넘어가면 덧나고 염증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안 먹는 게 나은 거죠. 하루 이틀 뭐 조금 더 천천히 더디게 가면 어때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이 지금 오케이 1분에 72번 아까 70번 정도 뛴다 그랬죠. 72번 1시간이면 4,320번을 뛰어요. 1시간 우리 지금 강의하는 1시간 동안 4,320번을 뛴 거예요. 하루에 10만 번을 띱니다. 10만 번. 1년이면요 3,600만 번을 뛴대요. 평생 28억 번을 뛴대요. 그러니까 저랑 강의 지금 하는 동안에 벌써 거의 5,000번 가까이 4,300번을 넘게 뛴 거예요. 엄청 부지런하죠. 근데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거는 뭐죠? 전기 신호예요.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어요. 페이스메이커. 심장 안에 그 심장 페이스메이커를 인공 페이스메이커를 달기도 수술을 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배터리 넣어놓고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냐? 이게 매일 트럭을 20마일씩 끄는 에너지예요. 작은 트럭을 끄는 에너지. 심장이 우리 심장이 아까 평생 동안 28억 번을 뛰는데 그때 쓰는 그동안의 평생 동으로 달까지 갔다 온다는 거예요. 심장이 이게 부드럽게 살살 뛰는 게 아니거든요. 테니스공 있죠. 테니스공을 그걸 손으로 이렇게 꽉 쥐어서 어느 정도 찌그러질 때까지 한 번 뛸 때 그 정도 힘으로 뛰는 거예요.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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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걸 하루에 아까 뭐 10만 번 가까이. 근데 쥐도 안 나죠. 한 번 쥐 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이 피도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에요. 콸콸콸 벌컥벌컥 흐릅니다. 우리가 손끝에 이렇게 조금 베면은 피가 이렇게 쭉 새 나오니까 피가 그렇게 흐를 것 같죠. 아까 모세혈관에서 속도가 느리다 그랬잖아요. 그거고 원래 확 이런데 팔목을 이렇게 확 그러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칼을 휙 끄면은 피가 벽에 촥 튀잖아요. 온 사방에 막 피가 튀는 피칠갑을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피가 세게 팍팍 뛴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혈관도 엄청난 압력을 받고서 견디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서 이 심장한테 피를 공급받지 않는 기관이 없어요. 우리 몸은 모든 곳에 피가 전달이 됩니다. 거의 모든 곳. 눈의 각막 빼고 뭐 뼈나 뭐 머리카락 이런 건 아닐 것 같지만 머리카락도 그 뿌리 모근에서 영양분을 다 받아 먹으려면 그때 결국은 어, 피 혈액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땅에 잔디 심어 놓은 것처럼 물 빨아들이듯이.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수십 조가 넘는 세포가 이 심장한테 의지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 심장은 너무 바빠서 암에도 안 걸려요. 심장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되게 기특하죠. 그리고 기특해서 이게 잘해줘야겠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심장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 당연히 운동이죠, 운동. 근데 갑작스러운 운동 말고 꾸준한 운동. 이게 중요해요. 갑자기 운동하면은 심장이 당황합니다. 근데 하지만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심장이 단련이 되죠. 유산소 운동. 그리고 또 심장에 좋은 게 웃으면 심장에 좋아요. 예. 그러니까 혈관이 이게 웃으면 혈관이 확장이 돼서 우리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심장에 그만큼 힘이 덜 드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는 반대 효과를 일으켜요. 아까 혈관이 수축해서 그러면은 심장이 더 세게 뿜어야 되고 힘들게 일해야 되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혈액순환은 감소가 되고 웃으면 혈액순환은 200% 증가가 되고 피가 잘 돈다고 쉽게. 그러니까 웃고 살아야죠. 이거를 또 메릴랜드 의대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웃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웃으시면 좋고요. 예. 제가 저희 네이버 카페에다가 웃으면 건강이 와요 이런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열심히 유머글들을 올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장을 위해서 건강하시라고, 여러분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라고. 물론 거의 다 아재 개그고 뭐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면 되게 짜증나는 내용들인데 웃겨요. 웃겨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많이 웃고 살거든요. 어떤 방법이 됐든. 그래서 저는 심장마비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생각해. 내가 많이 웃나 실컷 웃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또 심장이 되게 어마어마하죠. 심장이 근데 온몸에 피를 보내지만 결국 심장 자기도 혈액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심장의 산소 공급이 끊기면 네, 그냥 바로 심장마비예요. 그렇죠? 심근경색. 그래서 심장마비 증상이 이게 남자랑 여자가 다른데 알고 계시면 좋아요. 남자는 가슴을 이렇게 움켜잡고 쥐가 난 것처럼 아파요.